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오늘 들어온 나라 밖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장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어온 아주 충격적인 사건 정리해보죠. 이 괴한 한 명이 장애인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무려 4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본 가나가와현 사마기하라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적장애인 시설에 20대 남성 한 명이 침입해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 남성은 이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난 뒤 곧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수를 했는데 조사 결과 26살 우에마스 사토시로로 확인된 이 남성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 장애인 시설에서 지난 2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수할 당시 가지고 있던 가방에 여러 개의 흉기가 들어있었고 또 일부 흉기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고요.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는 지적장애인 15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으며 야간에는 잠금 장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1층 창문을 해머로 깨고 침입해서 직원을 묶고 또 열쇠를 빼앗고 그 뒤에 수용자들이 있는 방에 여러 군데로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또 시설에서 해고됐다. 장애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런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게 단 한 명이 무려 4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네. 어떻게 아무런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범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미 몇 달 전에 일본 중의원 의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한테 이 범행을 예고하는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올해 2월 15일자로 보낸 편지를 보면요. 용의자는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시키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장애인 시설 2곳을 표적으로 삼아서 470명을 말살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용의자가 지목한 2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오늘 범행을 저지른 곳이고요. 시설 직원을 결속 밴드라는 것으로 묶고 신속하게 작전을 실행하겠으며 범행 후에는 자수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오늘 그대로 행동에 옮겨진 것입니다. 당시 편지를 접수한 국회의장 관저 담당 경찰서는 용의자의 거주지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요. 장애인 시설 측은 이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서 용의자를 2월 19일자 나흘 뒤에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정신착란 증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12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공격성이 사라졌다 이런 진단을 받고 퇴원 조치됐고 고요. 이후에 5달 동안 행적이 관리되거나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퇴원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이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잘못도 없고 더군다나 힘도 없는 장애인들이 무참히 희생된 데 대해서 일본 사회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이 석유 한 방울 없이 태양력만으로 움직이는 비행기가 계속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네. 마침내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비행기 이 솔라 임펄스 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505일간의 세계 일주 여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6일 새벽 4시쯤에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석 연료 없이 태양 에너지만을 동력으로 사용한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9일 아부다비를 떠났던 솔라 임펄스 2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또 유럽, 아프리카 등 4개 대륙,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모두 42,000km를 비행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야간 비행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면서 118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9,000km를 연속 비행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솔라 임펄스 2는 그 무게가 중형차 한 대 수준인 2.3톤 정도로 가벼워서 종이 비행기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편 길이는 72m에 달해서 보잉 747기보다 길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시대에 그 새로운 에너지 동력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다, 이런 찬사가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하면서 우리 외교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자인데요. 바로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요,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강하게 어필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께서나 윤병세 장관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만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국익을 해칠 생각이 없다. 이런 쭉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말이 중국이 볼 때 설득력이 없이 느껴진 것은 전시 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그리고 사드 배치 운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주한미군과 미군의 통제에서 움직여지는 사드 배치, 그리고 사드 배치는 본질적으로 괌에 있는 기지나 일본에 있는 아오모리나 교토에 있는 기지, 그리고 미국의 본토에 있는 모든 레이더망이 하나로 통합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합 운영이 돼야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고 대응 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ND 체제 편입은 불가피한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한 건데 왜 화를 내냐는 것은 무슨 어린애가 대학생한테 그런 말처럼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어제 네. 오후에 전해진 소식은 이 우리하고의 대화와는 좀 반대로 왕이 부장이 그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환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렇다면 네. 이 의도적인 중국의 외교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하고 관계 악화를 감속으로라도 북을 무시하고 북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제가 중국 칭화대학에 1년 있으면서 중국의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네네. 대부분이 다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심지어 한중 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드 배치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남북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제 외교적으로요. 네. 한미일 그리고 또 북중러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이 북핵 관련한 대북 제재 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느슨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개성공단까지 폐지시키면서 이것을 대북 공조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이 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의원님 또 지금 현재는 기재위에 소속돼 계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중국의 이 경제 보복인데요. 네. 이 경제 보복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네. 중국 정부가 이심전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터키가 러시아 그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총리가 그 주권의 행위다, 뭐 사과할 용의가 없다 그랬지만 네. 러시아 국민들이 여행 금지가 되고 뭐 상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굴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이심전심으로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골병이 드는 제재가 저는 진행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이 김경협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대다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종인 대표의 입장 때문에 자,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제 과도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식적으로 당론을 만들 텐데 사드 천만을 넘어서 사드 배치 자체가 불필요한 이 국제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현재까지 당권 주자로 나선 분들이요. 지금 송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금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상곤 후보 모두 이 사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차기 지도부가 되든지 간에 전당대회 후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의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것을 국회 동의 사안으로 같이 야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네. 실제 이것이 배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국제적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회 내에서나 또는 국제적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대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저는 누구든지 다 출마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네네. 참여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누가 나오든지 다 나올 네. 자유가 있고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 야권 연대 주장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 연대 어떻게 좀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이세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 연대보다는 네네. 당장 우리 국민들의 요청인 권력형 부정비리 척결부터 최근에 논란이 된 분식회계나 이런 조선업에서 주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부실 대출 관리, 서별관 회의라든지 이런 실정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또 민생 문제,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야권 공조 활동을 강화시켜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그런 신뢰를 기초로 내년에 가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공조 분야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선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현안들에서부터 야권 공조 연대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더 앞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그렇게 흥행이 잘 불붙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로요. 송 의원님뿐 아니라 또 이 추미애 의원, 김상곤 후보 모두 다 이 친문계로 분류가 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과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 언론 분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항상 개파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언론에서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송명길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동교동 계보에 속한 적도 없었고 친노 쪽에 속한 적도 없이,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부대통령 노선을 자주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친노 무슨 이런 뭐 비노 이런 계파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네. 내년의 정권 교체와 우리 국민의 요구되는 제1야당으로서의 능력을 어떠한 후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경쟁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송 의원님께서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노선은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경쟁 후보들의 경우에는 계파가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거는 본인들에게 물어봐야지 제가 네. 말하시는 건 아니고. 네. 어찌됐건 이번에는 특별한 진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저희 당은 국민의당으로 탈당이 된 마당에 네. 여기 또 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 비노 뭐 주류 비주류를 나눌 네.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더 계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이 송 의원님 주장하신 이야기 중에 대북 관계 여쭤볼게요. 자, 네. 8.15 광복절을 맞아서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셨죠? 네. 네. 어떤 배경과 이유입니까? 아니 사드 배치 문제로 개성공단을 폐지시킬 이유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우리 개성공단 폐지를 통해 골병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북이야 원래 그렇게 뭐 폐쇄 경제로 돼 있으니까 또 견디겠지만, 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124개 기업과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6천여 개 하청업체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8.15 하는 것은 일종의 독립된 광복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말 8.15 때는 남과 북이 어떻게 화해하는 것을 모색하는 날 아니냐고요. 네네. 근데 이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뭐 드레스덴 공약,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처럼 남북 관계를 풀어보는 좋은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통일 대박론까지. 그런 정부가 8.15 민족의 광복의 날에 일본과 연합해서 같은 종족인 북을 때려부시자, 이런 메시지만 발해가지고는 8.15에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네네. 적어도 8.15 때는 남과 북의 화해의 뭔가를 좀 물꼬를 터줘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2013년도 8월 13일 날 8.15를 바로 앞두고 개성공단이 한 6개월 동안 닫혔다가 다시 재개된 것처럼 이번 8.15를 맞이해서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이나 주장의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또 방법론일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 쪽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상화한다, 이게 선언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과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소통의 움직임이 이제 풀려야 될 것 같은데요. 8.15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재개가 지금 사실 촉박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지금 공장에 기계가 녹슬고 있고 제대로 좀 기름칠도 못하고 문도 제대로 못 잠그고 쫓기듯이 지금 개성공단을 빠져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업인들이 좀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 방북 신청을 허용해줘서 좀 기계라도 점검하고 좀 공장도 점검하고 제대로 자재라도 정비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협상을 시작을 해라 이거죠. 적어도.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하나의 사례로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대북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만 청와대 내에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전개되고 있죠. 이 송 의원님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처럼 우수석 본인도 동일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보도됐는데요. 그 의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네. 공개적으로 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네네. 적어도 검사들만 하더라도 보면 다 비공개로 네. 수사에서 그 어떤 그 피의자의 그 체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모욕을 주면서 수사를 철저하게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공개적 망신을 주고 네. 그렇다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양면적 구성력입니다. 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인에게만 평등하고 나머지 5,999만한테는 불평등한 법이 돼서는 이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네, 네. 본인이 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수사를 했으면 본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물러나서 네. 일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취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